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양국 간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접견실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성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초 이상 맞잡은 손과 표정으로 북러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낮에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접견에 앞서 북러 외무장관은 석 달 만에 회담을 갖고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협의 이행과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Приходится, однак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полит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сателлитов по созданию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нюдь не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одвижению в позитив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이렇게 자주 만나 동지적 유대를 두터이 하는 것은 오랜 친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로 쌍무 관계가 두 나라 수뇌군들이 의도에 맞게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이날 외무장관 회담에는 조춘용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조춘용 노동당 비서는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출신으로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도 조율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유력해 보이는데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 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양자 협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에는 김 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열고 오후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3국 수석 대표가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대남 위협과 도발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북한을 미국의 안보 관련 주요 우려 사항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에서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상황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낙관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권위주의 세력이 폭력과 강압을 통해 국제 질서를 해치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더 가까워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친분을 쌓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구상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게 가려던 이란의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1일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행선지로 하는 이란의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제공하는 개량형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는 후티 반군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이란제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압수한 무기류에는
유도장치와 탄두 등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부품이 포함됐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가 홍해를 통과하는 국제 상선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같은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를 압수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미군은 후티 반군 기지와 무기고 등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고 13일에는 레이더 시설도 공격했습니다. Iran-backed Houthis launched a complex attack of one-way attack drones, anti-ship cruise missiles, and an anti-ship ballistic missile into the Red Sea. 홍해 선박을 위협하는 후티 반군에 미국이 직접 군사작전을 펼치며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민간 선박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 홍해 초입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16일에는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또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이 선박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이번 공격 역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했습니다. عملية استهداف لسفينة زوغرافيا كانت متجهة إلى موانئ فلسطين المحتلة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وكانت الإصابة مباشرة. 미군은 이날 영내 선박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던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4발을 파괴했다고 밝혔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미국과 영국이 예멘 중부 알바이다주를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을 방침입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아예 공천장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 당세 등을 고려해 구분한 건데 7명 정도가 고배를 마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교체는 하위 10%에 관해서는 우리 인원으로 보면은 7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다선 의원에 대한 이른바 페널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은 기본 감산 15%에 권역별 조정지수 20%를 더해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를 깎도록 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경쟁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지만 새로 신인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공천 부적격 항목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관련 기준은 높였습니다. 인적 쇄신과 도덕성 강화를 통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는 건데 좀 더 일찍 닻을 올린 민주당도 공천 심사의 속도를 내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정한 전략 지역구의 숫자가 17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선 때 감산 비율이 높은 하위 20% 명단이 통보되면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할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민주당, 젊은 민주당을 기초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규모와 면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새해 들어 전국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을 마지막으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리는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어 여의도로 이동해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데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흉기 피습 사건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건 발생 보름 만인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아침 출근길에 복귀 인사를 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총선 인재 환영식을 잇따라 주재하며 공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비명계 탈당과 공천 잡음 등으로 당내 통합과 혁신이 최대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는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송 전 대표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49쪽 분량 공소장에서 검찰은 9달에 걸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결과를 총망라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통일부 산하 법인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외곽 후원 조직으로 동원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먹사연을 통해 모인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이 사실상 송 전 대표의 개인 정치활동 지원을 위한 모금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3억 원 넘게 기부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송 전 대표가 국토부 국장 출신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줬고 이 위원이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 전화를 걸어 신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먹사연에 각각 1억 원을 송금한 화장품 부자재 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 이사의 경우 모두 송 전 대표와 고등학교 후배란 학연으로 연결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대표에게 7,500만 원을 후원받을 땐 송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10개가 든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직접 송 전 대표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먹사연 비용을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돈봉투 살포도 알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검찰의 정치 보복을 물리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퇴근 뒤 술을 마셔놓고 초과 근무를 했다며 시간 외 수당을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이 감사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정 수령된 시간 외 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 근무 수당 표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74%인 135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3천여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4,600만 원을 챙긴 겁니다. 특히 수령 액수가 큰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이나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청사에 들른 뒤 초과 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사무관은 지난해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한 초과 근무 10번 가운데 7번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위 내에 관행이라며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 대기를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자체 점검해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징계 처분하지 않는 등 내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게 수준이 낮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눈 감고 뭐 이래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게 남아있는 거죠. 감사원은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모두 2억 1,600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고의성 등에 상응해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2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청장의 기소를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검찰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어제 유족 의견서 등 심의위 의결 근거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서울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언론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이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설 것이 아니라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해야 할 심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유희림 위원장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 유희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실을 뒤져야지 왜 애꿎은 직원들 괴롭히고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법석을 피우는 것입니까? 서울경찰청은 반대로 부패범죄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패 신고를 했더니 반부패 수사대에서 그 신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고 압수수색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습니다.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수사력 논란 등 여러 비판에 대해선 오해도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정례브리핑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가장 성취감을 느낀 일로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3년 동안 재임하며 인적, 물적 기반에 수사 시스템 등 크게 4가지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출범 이후부터 숱하게 반복된 수사력 논란과 최근 불거진 내홍 등에 대해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오해도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생 사건이 다수인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구성원들의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검사 임기가 짧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관계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갈등이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도 호소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워온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거라면서도 공수처의 우선순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에둘러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번 주 퇴임하지만 아직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해 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오전 5패를 기록하고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을 이송했다가 검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공개 신경전을 벌이는 등 공수처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또 후임 처장 인선 논의 문자를 놓고 국민권익위와 알력 다툼을 이어가면서 출범 3년째에도 자리매김에 실패했다는 지적 역시 1기 공수처의 뼈아픈 평가로 남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여운국 차장까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새로 출범할 2기 공수처가 눈앞에 쌓인 과제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365만 가구로 지난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취약계층은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겁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까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의 단가를 올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가 자사 판매 수수료를 왜곡해 대중에게 알렸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공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납품 단가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수수료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번가가 경쟁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측이 자사에 유리하게 다른 업체들의 수수료율을 공개해 비교하는 부당한 광고를 했던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쿠팡은 수수료를 45%되어 간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홈페이지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최대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한 건데 11번가가 20%로 가장 높았고 지마켓과 옥션이 15%, 쿠팡이 10.9%로 가장 낮았습니다. 11번가 측은 그러나 자사 최대 수수료율이 20%인 것은 맞지만 이는 185개 카테고리 가운데 3개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의 수수료율은 7에서 13% 수준인데 쿠팡 측이 마치 전체에서 수수료를 20%나 떼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지마켓 관계자도 15%라는 수수료는 120개 카테고리 가운데 1개에 불과하다며 평균이 아닌 최대 수수료를 끄집어내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미 발표된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국내 업체 사이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쿠팡은 LG 생활건강과의 납품 협상 과정에서 최저가 보장을 위해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LG 생활건강이 쿠팡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32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을 일주일 가까이 앞둔 지난 12일 LG 생활건강과 4년 9개월 만에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도 2022년 말부터 공급 가격 협상 과정에서의 차질로 쿠팡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항공기 운항이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륙이 늦어지면서 2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에 도착했는데 대중교통이 끊겨 탑승객들이 귀가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연 이유 등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한국 도착 이후에도 교통편 제공 등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경북 영덕군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돼지 12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5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저녁 8시부터 48시간 동안 대구와 경북에 있는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 이야기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독일이 최근 지난해 GDP를 4조 1,211억 유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4조 5천억 달러가 되겠는데요. 현재 IMF가 추정하는 일본의 지난해 GDP가 4조 2,309억 달러라는 점에서 세계 3위 경제 대국 타이틀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GDP는 아직 예측치이지만 다음 달 일본의 공식 발표에서 독일을 밑돌 경우 55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당하게 되고 2010년 중국의 2위 자리를 내준 이후 13년 만에 3위 자리까지 내줄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상징적인 결과라고 보면서 그동안 일본 기업들에 스며든 위험 회피 사고 탓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엔저 수출 훈풍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GDP 5위는 인도였는데요. 최근 무섭게 부상하는 분위기 속에 2026년이면 일본을 앞지르고 2038년이면 중국도 제쳐서 세계 경제 2위 대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11위 러시아, 12위 멕시코에 이어서 13위에 랭크가 됐는데요. 지난해 더딘 성장 탓에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KT&G가 경영상 중대 실책으로 미국 법무부와 식품의약국 FDA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과거 미국에서 담배를 출시하면서 FDA에 유해 물질 성분을 누락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담배 규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동일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인데 미국은 담배 신제품의 성분이 이전에 출시된 제품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장기 예치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선 흡연자의 건강이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정부에 담배 판매금의 일부를 맡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납부일로부터 25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KT&G는 내년 2025년부터 반환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우리 돈 1조 5,400억 원 정도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T&G 측은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 사안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방치된 전동 킥보드 단속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이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모습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민원에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에 이어서 대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강제 견인하도록 했고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도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견인 후 보관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등록 취소 등 대여 업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대여 업체는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제재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대여업체를 허가제로 바꾸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다수의 관련법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전시 관계자는 업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용 주차 공간에 세워두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이면찬의 공연 아마 많이들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예매 전쟁에서 실패했거나 아직 클래식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편안히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클래식 음악계가 디지털 유통에 뛰어들면서 양질의 연주 영상과 음원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독일 위넨 필하모닉 스트리밍 채널에 가면 작년 11월에 진행됐던 이면찬의 협연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번 달 조성진 협연, 또 2월에 이면찬 협연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예술의 전당도 공연 영상 플랫폼을 지난달에 오픈했는데 올해까지는 시범 운용 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유통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녹음하고 또 영상을 제작할 기술 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일 미군이 이시카와현 노토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미국은 지진 직후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일본 정부가 물자 수송을 지체 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일 미군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카와현 노토의 강진이 발생하자 미국은 미일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미군 투입을 통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And our Japanese ally graciously hosts thousands of U.S. service personnel and family members. As you've heard from the President and the U.S. Ambassador, our military forces in Japan are ready to assist as needed. 그동안 우방국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결국 수용했습니다. 자위대가 해온 물자 수송을 지체 없이 이어가기 위해 주일 미군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주일 미군은 이시카와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고마스 기지를 거점으로 노토 반도까지 구호 물자를 나눕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여러 국가의 지원 제안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일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완곡히 거절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의 지원을 요청한 배경으로 독자 운송 능력을 가져 현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回転翼機等の輸送手段をすでに日本国内に保有しているということ、そして自己完結可能な輸送力を被災者支援のために迅速に提供可能であること。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강진으로 사망자는 220여 명에 이르고 단전 단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난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난소와 빈집 절도 등 범죄 신고도 잇따르는 상황. 여기에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3주 동안 진도 5 이상의 추가 강진과 쓰나미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폭설과 이어진 등 여러 난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군의 지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군사령부에서 전시 내각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자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현재 분석에 따르면 전쟁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자 지구에서 4에서 7km가량 떨어진 접경지에 살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귀환을 원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세계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이 안보 위기를 핵심 주제로 삼아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서 비롯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에 계속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지속적인 무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믿을 만한 군사 지원이 담보될수록 외교적인 종전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타이완 총통 선거에 거듭 축하를 보내며 양안 관계의 일방적 상태 변경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CNBC에 출연해 우리는 타이완만 총통 선거와 강건한 민주주의를 확인한 타이완 국민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이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안 문제와 관련해선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현 상태 유지와 차이에 대한 평화로운 해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상업의 50%가 이 해역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약 이것이 방해받는다면 이는 모두에게 나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오늘은 좀 홍해 무역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최근 이제 홍해 무역로를 둘러싼 좀 긴장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좀 산업 전반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홍해 그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 한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해 리스크는 대부분 해상 운임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해상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보다는 항공 운송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15% 정도인데요.
그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항공 수출의 비중이 9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공 운송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홍해 리스크로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고요. 그 외에 다른 IT 수출 품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항공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뭐 자동차, 석유, 화학 제품 같은 수출 품목이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수출 품목들의 주요 수출 국가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중동이나 유럽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 홍해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 한 당분간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사태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상 운임이 좀 상승하고 있고 당장의 해운사 주가도 지금 급등락하고 있거든요. 뭐 해운업이 위기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업황 반등에 좀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호재로 작용해서 해운사 주가도 상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홍해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작년도 평균치보다 한 달 새에 2배 이상 그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년만큼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지금 이 홍해 사태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이 돼야만 그 해운사의 이익이 2022년 수준에 다가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이 지금 이 사태를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강하게 개입을 해서 조기에 종료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전망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 한 해운사들이 실적이 이 사태 때문에 좀 좋아지긴 하지만요. 2022년 수준까지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물가인데 이 운임이 오르면 이제 물가도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향후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해서 이것이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돼 가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이것이 국내 석유류 가격을 상승시켜서 또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 해상 운임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2월 달 수입 물가 를 봤을 때는요. 12월 달 수입 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만 봐서는 현재까지 홍해 리스크가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역시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요. 원유의 수요가 감소를 해서 그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고자 했지만 그 감산이 의무 감산을 하기로 한 그 협의에 실패하는 바람에요. 자발적인 감산이라서 자발적인 감산에 참여하지 않는 산유국들이 많아서요. 감산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도 적절히 줄이지 못해서 국제 유가 역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로 모두 국내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요. 한 가지 변수는 이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미 대선의 영향으로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 지난해 6월입니다. 0.05% 하락에서 7월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쭉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12월이죠.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또는 분위기가 바뀐 배경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분위기가 바뀐 가장 큰 배경은 고금리가 장기화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은 정책자금 대출이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그래서 6억에서 9억까지의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작년 9월을 기준으로 공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좀 어려워진 측면,
그다음에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7월 달부터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집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니냐,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이제는 좀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급매물이 아니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소수의 급매물 위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12월 달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감소를 하는,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이후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하락세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지어 이제 서울에서 이 집 사려는 수요도 좀 많이 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예, 서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원래 집값 이제 상승세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죠. 가장 장기간 상승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컸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업무 핵심 지역에 가까운 곳, 아니면 학군지에 가까운 곳이 집값이 상승을 할 때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하락할 때는 또 가장 작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핵심지나 학군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값 상승기에는 제일 늦게 집값이 상승을 했다가 소폭 상승을 했다가 하락기에는 또 제일 먼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그 수혜를 받던 서울 외곽 지역이 가장 먼저 집값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주택 그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서울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이게 100을 넘어가면 이제 상승을 기대하는 그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고요.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인데 100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게 95에서 114까지면 보합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합 수준으로 지금 99.6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죠. 노도강 지역, 예.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지역에 지금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30대 영끌족의 유입이 좀 많은 곳이라서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좀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30대들이 기초 자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서울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만한 곳이 서울의 외곽 지역, 그 중에서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이 주로 그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택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동산 가격 패턴이 핵심 업무 지역, 그다음에 핵심 학군 지역에서 먼 지역일수록 집값의 상승은 가장 늦고 하락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원래 보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폭도 제일 적은 반면에 하락폭은 제일 큰, 항상 이런 패턴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 지역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금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대부분 6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거래가가 9% 상승을 했고요. 전국으로 봐도 실거래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8% 여전히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는 하락을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승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뭐 중요한 것은 당장 30대 영끌을 해서 구매한 분들이 전분기 대비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러면 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집값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게 하느니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한 것과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좀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하반기부터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6개월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빠르면 7월 달부터 0.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수차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2%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의 물가 예측이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시의 기준금리는 2에서 3%인 중립금리 수준 범위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러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낙관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2.5%, 그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보면 2.7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을 유발을 해서 부동산 수요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요인은 올해도 이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 특례 대출 27조 원 규모로 공급을 해서 9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노동강 지역 같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부동산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것의 후속으로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하고 유사하게 6억 원 이하의 주택, 거기에 3억 원 수준으로 대출을 가능하게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방이나 뭐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곳에 수요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 대출 공급과 하반기부터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이르면 3월 또는 5월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게 현실화됐을 때 이건 좀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겠죠. 미국 금리 인하는 저는 5월 달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요. 이것을 반영해서 미 국채 금리도 역시 인하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계 투자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채 금리 역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은행채 금리 역시 하락을 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은행의 대출 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이것 역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역시 국내 시장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재건축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이 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재건축을 대규모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뭐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 비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촉진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사업성을 높여주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데요.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어렵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또 역시 개선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면 고밀 개발이 되니까 그 지역의 혼잡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재건축 초과이익
공급이라는 거 환수하는 것도 그런 과밀 개발로 인한 혼잡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갖다가 재건축 초과 이익으로 환수하는 일종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도 역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정부는 지금 공급 절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앞으로 최소 3, 4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이 30에서 많게는 57%까지 급감할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불가피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보고요. 근데 핵심은 재개발의 노후 요건을 완화해서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이것을 60%로 완화를 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를 해야만 재건축 단계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먼저 정비계획 위반 제한부터 시작을 하고요. 관리처분 인가 끝날 때까지 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해서 재건축 기간을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단축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공급의 절벽을 좀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저도 적절하다고 보지만 결국은 사업성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이런 후속 대책은 불가피하다. 신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를 다시 돌파했거든요.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윌러 연준 이사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이사, 윌러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요. 조기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해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잠재운 것이 지금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달러 지수 역시 0.94% 인상을 해서 달러 강세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어서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3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너무 과도한 기대였고요. 여전히 5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7시쯤 광주광역시 매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 계단에서 5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무려 6도가량이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눈비로 인해서 가시거리도 짧아지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충남과 전북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1에서 3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영하 0.4도, 대전 영하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광주가 10도 등으로 예년과 비교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에 수도권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도 주 후반까지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또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